안녕하세요, 세모가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요리가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벌어졌어요. 이로써 계엄만국의 법치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 거고요. 헌재가 떡요리에게 파면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종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준숙에 대한 탄핵이 4대4로 기각됐죠. 재판관 8놈 중에 4놈이나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이 4놈은 떡요리 파면에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에 하나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최상목이가 20일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저께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하사받고 돌아온 떡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정부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임명을 강제할 방법도 없으니까요. 떡요리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뭐하나요? 떡요리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만인데요. 떡수가 또 정무적인 사안이라고 심사숙고를 하겠다면서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한 2주쯤 후에 떡수가 이렇게 씹으려댑니다. 헌재 재판은 위헌의 소지가 많음으로 따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출소했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다시 국가통수권을 떡요리에게 반납한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떡요리가 노리는 게 시위대가 용산으로 몰려가겠죠. 떡요리 쪽 좀비 부대도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근데 얘들은 밀명을 받고 나오는 놈들입니다. 온갖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대를 도발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겠죠. 사상자들이 속출하게 될 거예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던 떡요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군경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실질적 사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시위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설사 좀비 부대의 개망나니 짓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 시위대가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평화적인 자세를 견지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떡요리의 좀비 부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거예요. 우리 쪽 시위대로 가장한 좀비 부대가 서로를 짓밟는 장면을 연출한 뒤에 조정동의 전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제2의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요. 떡요리가 출소한 이상 계엄만국은 실질적인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된 거예요. 비상계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거고요. 이 모든 혼란은 애초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번 구속 취소가 되면 내란죄로는 다시는 구속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현행법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이외의 혐의로는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요. 설사 기소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떡요리를 기소할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럴 거면 애초에 풀어주지도 않았겠죠. 또 설사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움직이질 않을 거예요.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한 떡요리를 실질적으로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미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계엄만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니까요. 따라서 이 모든 혼란은 예수의 밀명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곧 예수야가 한민족 말살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잘못된 모든 걸 심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한 뒤에 해외로 저처럼 경제력이 안 되는 분들이 심심두매산거리나 무인도로 피신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낫과 도끼를 들고 군경과 맞서 싸워야 되겠죠. 심지어는 미군들하고까지요. 만약 4년 전 독주사 강제접종 때 이미 단행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겠죠. 방법은 그것뿐이니까요. 아무튼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자, 오늘은 빅뱅 우주론의 모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탄생 시기는 가장 늦지만 빅뱅 우주론은 구체적으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이죠. 따라서 천문학에 관심이 1도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얘기로라도 몇 마디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한 톨의 먼지에 불과했던 우주가 벼랑간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찰나의 순간에 온갖 화학적 물리학적 변이가 발생해서 삼라만상으로 가득 찬 지금의 우주로 진화되었다는 썰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어떻게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또 설사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전무의 상태에서 삼라만상으로 가득 찬 전부의 상태로 둔갑될 수 있었을까?
빅뱅 우주론은 원자폭탄의 폭발을 모티브로 탄생된 이론입니다. 천체 물리학 이론이라는 것들은 죄다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착안된 것들이에요. 천체의 공전 이론은 쥐불놀이에서, 중력 이론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스윙바의 이론은 기차 통로를 굴러가고 있는 동전을 보고, 그리고 중력 렌즈 이론은 엉덩이에 눌려서 움푹 꺼진 침대 매트리스를 보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놈들이죠. 뭐든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으니. 그런데 폭발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내부에 그만한 폭발을 일으킬 만한 물질들이 산재해 있어야 해요. 또 핵폭발이 일어났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던 물질들이 우후 죽순처럼 새로 생겨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파괴해서 사라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게다가 폭발 과정에서 파괴된 분자들이 서로 뒤엉켜 화학적 변이를 초래해서 아파트만큼 거대한 지형지물들을 여기저기 마구마구 탄생시키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한 먼지 한 톨이 대폭발로 인해 수조 개의 조각으로 나눠졌다고 해서 먼지의 수조분의 1 크기의 미세 입자들이 어떻게 각각 태양과 지구, 달과 같은 거대 천체로 수조배나 커질 수 있단 말인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았던 우주가 제 아무리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찌 지금처럼 끝을 할 수 없는 무한한 우주를 팽창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개콘에서도 이런 망발을 씹으려댔다가는 관객들이 던진 음료수병에 맞아서 대급하게 터지고 말 겁니다. 하물며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것들이 이런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 씹으려대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또 어디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착안됐지만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과정과 결과들로 가득 찬 천체 우주 물리학 이론들, 그리고 그 캔 망발들을 코흘리가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세뇌 주입받아 온 탓에 그것이 곧 과학이며 절대 진리라 맹신하고 있는 대중들, 참으로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주 탄생의 순간을 요약해놓은 자료를 보시죠. 실체는 연세대 천문학과 교수 이석영의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입니다. 빅뱅이 일어난 시간은 10⁻43승 초 때, 이때의 온도와 우주의 크기는 알 수가 없었고 10⁻35승 초 때 우주의 온도는 10⁻27승도였고 우주의 크기는 현재의 10⁻27승이었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우주의 온도와 우주의 크기가 정확하게 반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10⁻32승 초 때 우주의 온도는 10⁻26승, 크기는 10⁻26승으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반비례하고, 그 이후에도 10⁻15승, 10⁻15승, 그리고 100억, 즉 10⁻10승, 10⁻10승, 10억, 즉 10⁻9승과 10⁻9승, 그리고 빅뱅 1만 년 후 우주의 온도는 1만도로 이번에는 경과 시간과 우주의 온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다니 정말 해도 너무한 놈들이죠. 이렇게 날로 쳐먹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니 천문학 이론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쓰레기일 수밖에요. 참으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놈들. 빅뱅 38만 년 후 드디어 반비례 관계가 깨집니다. 우주의 온도는 3000도인데 우주의 크기는 0.003이 아니라 0.001이었다고 해요. 물론 그 이유는 저 도표를 만든 정신병자 마음이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겠죠. 헌데 10⁻43승 초가 몇 초인지 감이 오시는 분, 1 앞에 0이 무려 43개가 늘어서 있는 게 바로 10⁻43승 초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소수점 아래로 0이 10개 쌓일 때마다 쉼표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0⁻43승 초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35승 초 후에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0⁻32승 초에 팽창이 종료되었는데 그때 우주의 크기는 현재의 10⁻26승분의 1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몇 광년인지는 저도 모르고 저걸 계산해낸 놈도 모릅니다. 왜? 현재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니까요. 헐, 현재 우주의 크기도 모르는 놈들이 10⁻32승 초 때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26승분의 1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유리구슬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나 보죠. 역시 천문학자님들은 간달프를 능가하는 대마법사 놈들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한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대마법사님들. 어떻게 겪어보지도 못한 태초의 시간과 우주의 온도, 우주의 크기를 저토록 정밀하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치 그것이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인 양 단호한 오트로
한마디로 등신 육갑들 떨고 있네. 빅뱅 1초 후. 와우. 드디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등장했네요. 그게 이렇게 반갑고 고마울 줄이야. 이때 우주의 크기는 지금의 100억분의 1. 빅뱅 1만 년 후에는 1만 분의 1. 그리고 38만 년 후에는 1000분의 1. 이 도표를 들어볼 때마다 절감하게 되는 거지만 진짜 정신병자들이 하품하는 소리 같죠. 바로 앞에 놓여있는 라면 상자 안에 라면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책이 들어있는지,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 어젯밤 술 처먹고 기어 들어왔는지 택시 타고 들어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이 살아보지도 못했던 태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마치 지들이 직접 경험이라도 한 것 마냥 찰나의 단위로 미주알 고주알 씹으려다고 있으니까요. 하기야 뭐 전체 우주만 환경으로 관측하는 것만으로도 별과의 거리가 얼마이고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량은 얼마이고 중력은 얼마인지까지 알아내는 놈들이니까 뭔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개잡것들을 창조주를 빙의한 정신병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식은 죽먹기처럼 해내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있어요. 저것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에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어쨌든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465억 광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10백원, 10만 백원. 그런데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아인슈타인님께서 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진공 외의 매질에서는 속력이 변할 수 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 에너지 등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속력이며 물질의 경우는 정지 질량이 0인 경우에만 도달할 수 있다. 정지 질량이 0보다 큰 물질인 타디오는 광속에 도달하는 데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 반대로 광자처럼 정지 질량이 0인 룩소는 광속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광속을 넘으려면 허수의 질량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입자를 타키온이라고 하며 아직 관측된 바가 없다.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자연계의 모든 0 이하인 질량을 지닌 물체의 속력은 진공 중의 광속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도 138억 광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무엇도 광속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태양과 같은 행성들과 지구와 같은 행성들, 달과 같은 위성들, 즉 물질로 구성된 전체 우주의 반지름은 절대로 138억 광년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전체 우주도 아닌 그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138억 년 동안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인 138억 광년보다 3.4배나 더 큰 465억 광년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그건 곧 항성과 행성, 위성, 해성, 그리고 성간물질과 성간가스들이 광속보다 최소한 3.4배에서 크게는 수억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하여간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또 없을 거예요. 이런 제 반문에 대한 학계의 주장은 이래요. 백과사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 드립만 쳐놨으니 그걸 쉽게 시각화해서 풀어놓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과학 유튜버 중에 170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리뷰영이라는 친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말 신기한 사실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우주는 전자보다도 작은, 정말 작은 크기로 웅축돼 있다가 빅뱅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우주의 반중력이 가해지면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자는 원자핵과 함께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죠. 전자의 반지름은 약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로 먼지보다 수억 배 더 작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게 바로 전자예요. 당연히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겠죠. 대체 우주는 그런 전자보다도 더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빅뱅이 일어난 지 1조 곱하기 1조분의 1초가 지난 시점에 우주 팽창 속도는 빛보다도 빨랐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빛보다 빨랐다고만 진술하고 있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산상으로 태초의 우주는 광속보다 최소한 수백억 배는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어요.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속도로요.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실토했다가는 빅뱅 우주론이 개구라라는 사실이 바로 뽀록나기 때문에 그냥 빛보다 더 빨랐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뭐라? 팽창 속도가 빛보다 빨라? 정말 폭발력이 어마어마했나 보군. 자, 그런데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를 구독하고 영상을 다 챙겨본 우리 교양 있는 부엉이들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그 다인이 형님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그랬는데 우주가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가 있지? 다인이 형님의 상대성 이론이 틀린 거야? 아니면 빅뱅 이론이 이상한 거야?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는 우주, 세상 그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를 순 없다는 상대성 이론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팽창하는 우주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거든요. 자, 따라서 공간 그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같이 주옥같은 개소리들이죠. 그런 개소리를 지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씹으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으며 마치 그게 절대 진리인 양 거만한 말투로요. 이게 왜 정신병자들의 하품소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팽창 우주의 기초 이론부터 숙지하고 난 뒤에 비로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천체우주 물리학자라는 개 잡것들의 토사물을 접하고 있는 지금 제 기분이 아마도 수십 개의 인격을 가진 중증 정신분열 환자와 상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의 심정과 비슷할 겁니다. 휴지와 콧소리만 짓거려대니까 아주 그냥 대급박이 지진이 나요. 그게 아니라고 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제 얘기는 듣지 않고 지 망상에 대해서만 씹으려 대니까요. 자, 먼저 빅뱅 1초 동안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죠. 빅뱅 1초 후의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억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우주의 크기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465억 광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전체 우주의 반지름은 그 10배, 즉 5천억 광년쯤 된다고 가정할 때 그 100억 분의 1이면 50광년이 되겠죠. 즉 한 점에 불과했던 우주가 빅뱅 1초 후에 50광년의 반지름을 가진 우주로 급팽창했다는 얘기예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죠. 50광년이면 빛이 50년 동안 달린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보다 몇 배가 더 빨랐다는 얘기인가요? 1년은 3153만 6천 초예요. 즉 1광년은 3153만 6천 광초라는 얘기죠. 거기에 50을 곱하면 우주가 빛보다 몇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빅뱅 직후 1초 동안 우주는 빛보다 약 16억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이 정도의 속도로 팽창했다는 건 곧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즉 까마득히 먼 미래의 항성과 행성, 위성과 같은 거대 천체로 진화하게 될 그 씨앗이 되는 물질들 또한 빛보다 약 16억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질도 광속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라 해. 오로지 정지질량이 0 미만인 물질들만 광속을 능가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정지질량이 허수인 물질은 존재할 수 없으니 불가능한 얘기라고라 해. 그런데 이런 가공할 속도가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정신병자들이 망상 속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빛보다 16억 배 더 빠른 속도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우리들한테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해 봅시다. 초속으로 약 473조 킬로미터가 되네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인간계에서는 초속도 아니고 그것보다 3600배나 더 큰 시속으로 따지니까요. 인간계에서 가장 빠른 물체에 속하는 비행기도 시속 900km에 불과하니까요. 하물며 시속 473km도 아니고 초속 473km도 아니고 초속 473조 킬로미터라니.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한편 학계는 전체 우주의 크기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250배에서 10의 10승의 10승의 122승배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10의 10승의 10승의 122승은 얼마인지 검색해보니까 10의 12200승배라는 것 같아요. 즉 최저치로만 계산해도 빅뱅 1초 동안 우주는 1경 km/s 이상의 속도로 팽창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1경 km/s가 되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465억 광년, 즉 4.65 곱하기 10의 10승. 전체 우주의 반지름은 그거보다 250배 크니까 2.5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4.65 곱하기 10의 10승은 1.1625 곱하기 10의 13승, 즉 11조 6250억 광년이에요. 빅뱅 1초 후 우주의 크기는 현재의 100억 분의 1이었으니까 이때 우주의 반지름은 1.1625 곱하기 10의 3승, 즉 1162.5 광년이 됩니다. 1광년은 3153만 6천 광초니까 1.162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1536 곱하기 10의 7승 3.66606 곱하기 10의 10승, 즉
빅뱅 1초 동안 우주는 광속보다 약 367억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 거예요. 인간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66606 곱하기 10의 10승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5승은 1.09998 곱하기 10의 16승 킬로미터 per sec, 즉 초속으로 약 1경 1천조 킬로미터로 팽창한 거예요. 가장 낮은 추정 추력도 1월째인데 가장 높은 추정 추력 계산하면 머리가 터지겠죠. 4.7초 뒤에 동그라미를 12,200개 이상 그려야 되니까요. 하루 종일 동그라미만 그려야 되니까요. 근데 저 개 잡것들은 뭐라고 씹으려다 썼다고요? 빅뱅이 일어난 지 1조 곱하기 1조분의 1초가 지난 시점에 우주 팽창 속도는 빛보다도 빨랐거든요. 그냥 빛보다 빠르다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죠. 왜? 지난 세기 동안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빛이다라고 주댕이들을 까왔는데 이중에서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는 빛보다 367억 배 이상 더 빠르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려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구체적으로는 메시아고 상대성 이론은 성경이죠. 상대성 이론이 정신병자의 잠꼬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구체적으로는 자동 폐기되는 거고, 지난 몇 세기 동안 구체적으로는 토대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왔던 예수의 개 잡것들은 사용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후 우주가 광속보다 367억 배 이상 더 빨랐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로 그저 빛보다 빨랐다라고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들의 망상 속에서만 가능한 속도니까요. 그 말 같지도 않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누구도 우주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테니까요. 천문학자라는 놈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주 공간이 질량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 광속까지는 팽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광속이 367억 배라니 이건 제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실드를 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주 공간의 질량이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허수라서 광속보다 무려 367억 배나 더 빠른 속도의 팽창이 가능하다고 쳐줍시다. 근데 그 안에는 먼 훗날 태양과 지구, 달로 진화하게 될 바리온 물질들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로 광속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만 뻗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설사 이 바리온들이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해서 광속에 버금가는 속도로 날아갔다고 쳐주더라도 천체가 포함된 전체 우주의 반지름은 결코 138억 광년을 넘어설 수 없으며 그보다 최소한 250배 이상 작아야 하는 천체가 포함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5,500만 광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빅뱅 직후 정지 질량이 0에 가깝던 바리온 조각들이 그 조배의 질량을 가진 태양과 같은 거대 천체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그 팽창 속도는 질량의 반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천체가 포함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최대 5,500만 광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만 해도 138억 광년의 3배에 달하는 465억 광년이라고라. 그리고 전체 우주는 최소 그 250배에서 122,200승배에 달한다고라. 이러니 천문학은 정신병자들의 하품소리를 집대성한 개소리 백과사전일 수밖에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초래된 걸까요? 우주의 크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공간 개념으로만 전용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갖고 있었던 의미가 빛이 1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표면과 별들의 거리는 기껏해봐야 1만 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면지구를 뒤덮고 있는 천구, 즉 하늘의 스크린에 투사된 별들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기 위해서 지구들 마음대로 거리를 부여하다 보니까 인간계의 단위인 킬로미터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했고, 그래서 서로의 창작해낸 단위가 AU, 즉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였는데, 태양계에 국한되어져 있던 우주의 범위가 은하계,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으로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확대되어 가자 파sek이라는 단위를 또 창작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를 설명하자면 어차피 광년으로 환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다지 효용 가치가 없었어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년이라는 단어를 거리 개념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광년의 원래 의미가 빛이 1년간 달리는 거리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라는 것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우주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코미디가 연출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주라는 게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다면 금세 자기들의 오류를 깨닫고 수정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로지 이놈 저놈들의 상상만으로 그려온 허상의 우주를 토대로 계속 망상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달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온갖 정신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그림들을 하나로 이어붙여 놓은 것, 그게 작금의 물리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우주인 거예요. 그러니 온갖 모순들로 점철되어 있을 수밖에요. 근데 정말 가관인 건 최근 전체 물리학자라는 것들은 우주가 무한하다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프랙탈 우주론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뇌신입과 사람의 눈동자를 닮은 은하와 우주의 모습을 CGI로 그려낸 뒤에 양자가 닮아도 너무 닮았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또한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분, 즉 인체로 말하자면 하나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따위의 망발을 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중 단연 앞권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세포가 분열하듯이 우주가 둘로 나눠진다는 정신병자들이 망상 속에서나 가능한 평행우주론이에요. 이미 평행우주론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몇 편 제작된 바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한 끼를 해결하는 데에도 여러 단골 식당들 중 어느 집으로 갈까? 식당에 들어간 후에도 여러 메뉴들 중 뭘 선택할까? 순댓국을 주문할 때도 특으로 시킬까 보통으로 시킬까? 순대를 빼달라고 할까? 간을 빼달라고 할까? 허파를 빼달라고 할까? 순댓국이 나온 뒤에는 후추를 칠까? 다대기를 넣을까? 새우젓을 넣을까 말까? 깍두기 국물을 넣을까 말까? 밥을 한 그릇 더 시킬까 말까? 식사를 마친 후에도 카드로 계산할까? 휴대폰으로 계산할까? 식당을 나설 때는 공짜 커피를 마실까? 커피숍을 갈까? 등 10여 차례 이상의 선택을 내려야 해요. 근데 현재 세계 인구수는 70억에 육박하죠. 거기에 애완견, 애완묘를 비롯한 동물들, 그리고 곤충과 식물들까지 판단 능력을 가진 모든 개체들을 총망라한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그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주가 분열된다면 세상은 진작에 과밀현상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처럼 물리학 이론이라는 것들은 SF 소설가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어쨌든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 또한 무한대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속도 곱하기 무한대, 즉 우주의 크기가 확장될수록 우주 팽창의 속도라는 모순도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헌데 저 등신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저 개나 소나 너나 할 거 없이 태양계에 국한되어져 있던 우주를 확장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아무 말 대잔치에 갖다 올릴 메뉴거리가 훨씬 더 풍성해질 테고 그만큼 먹고 살기가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현재 학계는 우주가 초속 50만 킬로미터로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찌그려놨던 빅뱅 후 1초 동안의 우주 팽창 속도가 최소한 초속 1경 초과했던 사실을 아직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속 1경 50만 킬로미터로 줄었으면 200억 분의 1로 급감한 거네요. 근데 태초에는 먼지 한 털만 했던 우주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전무의 상태였죠. 빅뱅으로 인한 폭발력을 저해할 할 그 어떤 저항력이나 마찰력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200억 분의 1로 급감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빅뱅 우주론은 핵 폭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지난 세월 동안 개 잡것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서 숱하게 많은 핵실험을 반복해왔죠. 처음 폭탄이 터질 때의 폭발력은 어마무시해서 산산조각난 쇠조각들은 순식간에 대기를 뚫고 수백 미터나 뻗어나가지만 이내 온도의 저하와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속도가 급감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개 잡것들은 자연계에서 전개되는 폭발 과정을 그대로 우주에 접목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지그들이 목격했던 핵폭발 과정 그대로를 빅뱅 이론에 고스란히 투영시킨 거예요.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빅뱅 직후에 200억 분의 1로 급감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태초의 우주는 그 어떤 저항력이나 마찰력도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로 핵실험이 전개되는 자연계와는 전제 조건 자체가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깜빡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체 물리학자라는 놈들은 숫자 노름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능력은 바보 천치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초속 50만 킬로미터만 해도 광속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죠. 그 자체로도 그 무엇도 광속을 능가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존립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하나의 큰 거짓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찌끄려놓은 모든 거짓말들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건 실존했던 사실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자신의 망상 속에서만 떠올렸던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구체적으로처럼 수많은 놈들이 입을 맞춰야 하는 희대의 사기극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밑그림들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한편 저것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하게 된 원인이 암흑물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암흑물질은 빛과는 반응하지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어서 중력은 발동한다는 유령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건 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저것들의 주장은 이래요. 암흑물질의 존재는 은하 등의 총 질량을 계산할 때 광학적 관측을 통해 얻어진 값이 중력 효과를 통해 계산한 값보다 현저히 작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로부터 지구에 도달한 빛의 적색 편의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관측 가능한 일반 물질의 양은 이러한 팽창을 멈출 만한 충분한 중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체, 즉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또한 가시물질들이 중력 붕괴하면서 은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암흑물질처럼 빛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물질들이 이미 중력으로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은하의 분포를 보일 수 없다. 한마디로 정신병자들이 각자의 도화지의 제멋대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한데 모아 이어붙여 놓았더니 구도도 전혀 안 맞고 색감도 엉망진창인데다가 원근법도 개판세판이어서 대소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큰 계자리 외소 은하로 약 1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고 거리는 25,000광년 떨어져 있다. 라고 이미 씹으려 놓았기 때문에 다른 은하들은 그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은하와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의 거리와 크기, 하위 천체들의 개수 등을 지구들 꼴리는 대로 마구 적어놨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비해 별들의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예요. 뒤늦게서야 100%가 되어야 할 별들의 질량이 고작 0.4%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개잡것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창조해내게 된 거예요. 암흑의 은하의 최초 발견자라는 타이틀에 눈이 먼 정박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모래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자세히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무진장 더 있었네? 라고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빛과는 반응하지 않지만 무지막지한 질량을 가진 유령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등신 지라신공의 대가들인 거예요. 어쨌든 은하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넓게 분포된 이유에 대해서는 바리온보다 질량이 5배 더 무거운 암흑물질들이 중력으로 우주의 웅덩이를 파놓았고 뒤늦게 몰려온 바리온들이 그 웅덩이에 갇혀 서로 응축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저 잡것들의 변명이에요. 한마디로 지구들의 계산착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씹으려 대고 있는 거죠. 풍선에 여러 개의 점을 찍은 뒤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처음에는 나란히 붙어있던 점들이 풍선이 커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한마디로 빅뱅 이전에는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바리온들이지만 빅뱅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우주가 팽창할수록 바리온들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간이 팽창한다는 건 바리온들 사이의 인력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리온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수천 해배나 더 큰 별로 등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질량을 가진 암흑물질이라는 놈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놈들이 바리온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져준다면, 그래서 얘들이 먼저 앞서서 질주하면서 우주 웅덩이를 만들어준다면 그 후에 들이닥친 바리온들이 그 웅덩이에 갇히게 될 테고, 그렇게 바리온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원시별로 재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따위 개망발을 짓거려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개소리냐면 우주 웅덩이는 비포장도로에 움푹 패인 웅덩이를 모티브로 탄생됐기 때문이에요. 자연계에서 비가 내리면 높은 곳의 빗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웅덩이에 갇혀서 정체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지대가 낮고 면적이 큰 곳에서는 저수지를 형성하게 되겠죠. 제각각의 방향으로 점점 간격을 넓혀가고 있는 바리온들은 절대 서로 뭉쳐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바리온들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서로의 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전체 우주의 중력장은 산산조각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이 서로 뭉쳐져서 별이 됐다고 구라를 치려면 우주의 팽창을 억제해주는 뭔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한된 게 바로 우주 웅덩이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리온보다 질량이 더 큰 암흑물질이라는 유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암흑물질은 바리온보다 더 빨리 질주해야 되겠죠. 바리온들이 몰려오기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놔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폭발력에서 분출된 두 물질 중에 질량이 5배나 더 무거운 암흑 물질들이 바리온들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10kg짜리와 1kg짜리 돌멩이를 똑같은 힘으로 던지면 당연히 무게가 가벼운 1kg짜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기초물리 법칙과는 정반대로 작용했던 거예요. 질량이 훨씬 더 무거운 암흑물질들이 바리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 껌에 불과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시자고요. 자,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흙이나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허나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텅 빈 공간이 질량체에 의해 움푹 꺼져 내려서 비포장도로처럼 웅덩이를 만든다. 그리고 광속의 367억 배의 속도로 날아가던 바리온들이 갑자기 그 웅덩이를 따라 꺼져 내린 뒤에 갑자기 물방울로 둔갑하게라도 한 것처럼 그곳에 갇혀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쳐주더라도 빅뱅 후 10의 -43승 초가 지날 무렵 현재 우주보다 10의 -30승배 이상 더 작았을 당시에 우주가 폭발하면서 터져나온 그 미세한 먼지 조각들이 제 아무리 암흑물질이 만들어둔 우주 웅덩이에 집결된다고 해봐야 현재 우주의 10의 -30승배 크기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배나 더 큰 태양으로 뻥튀기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항성과 행성들로. 이게 왜 정신병자들의 하품소리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웃기는 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별이 탄생하기 전 바리온과 광자의 비율은 1대 10억이었다고 해요. 폭탄이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빗줄기들 때문에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빅뱅 때 쏟아져 나온 너무 많은 광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리온들이 서로 결합할 수가 없었고 별도 형성될 수 없었다는 게 저 개잡것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질량이 더 무거운 암흑물질들이 바리온들보다 먼저 뻗어나가서 우주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어 놨고 그제서야 비로소 별이 생성될 수 있었는데 이때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우주는 광속보다 367억 배 더 빠른 속도로, 즉 초속 1경킬로미터의 속도로 무려 38만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팽창해 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형무치의 진공 공간에서 바리온들의 질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줘야 될 요소는 전무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때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빅뱅 1초 동안 우주는 광속보다 367억 배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죠. 바리온들이 합쳐지기 시작한 건 빅뱅 38만 년 후부터니까 367억 광년 곱하기 38만 년은 3.67 곱하기 10의 10승 곱하기 3.8 곱하기 10의 5승, 즉 1.394력 곱하기 10의 16승은 약 1.4경 광년, 즉 빅뱅 38만 년 후 우주의 반지름은 무려 1.4경 광년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학계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465억 광년이며 전체 우주의 반지름은 그 250배인 11.6조 광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추정치로 계산할 때 그렇단 얘기예요. 빅뱅 38만 년 후의 전체 우주의 반지름이 빅뱅 137억 년 후인 현재의 전체 우주보다 무려 1204배나 더 컸단 얘기예요. 빅뱅 38만 년 이후에는 바리온들이 서로 합체해서 별로 진화됐기 때문에, 즉 질량의 수 배나 증가했으므로 인력 또한 그만큼 폭증한 탓에 우주가 수축됐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어차피 우주로는 정신병자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뭔들 불가능하겠어요. 저것들이 뱉어내는 잠꼬대는 물론 재채기의 하품마저도 절대 진리로 둔갑되는데, 아무튼 빅뱅 38만 년 후 별들이 탄생되기 전 우주의 반지름은 이미 1.4경 광년에 육박했어요. 1.4경 광년이면 465억 광년인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보다 250배 더 크다는 전체 우주의 반지름보다 무려 1204배나 더 큰 수치예요. 그 광활한 공간에 암흑물질들이 아무리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놓았다고 해도 이미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바리온들을 끌어모은다는 건 손톱만한 자석으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여객기를 끌어당기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 빅뱅으로 탄생됐다면 우주는 진작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팽창우주의 치명적인 모순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겁니다. 허블의 팽창우주론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놈도 아인슈타인 못지않게 유명한 놈이니까요. 물론 개소리로요. 팽창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에서 파생된 이론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큰 바위를 집어던지면 그 주변으로 파문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정말로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면 우주는 사방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팽창우주론에 대한 정신병자들이 잠꼬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키백과의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현재 지구 또는 우주 기반 망원경 및 탐사선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구성된 우주국 영역이다. 우주 팽창의 시작부터 이러한 천체들로부터 전자기 복사가 태양계와 지구에 도달할 시간이 있었다. 처음에는 2021년에 은하의 숫자는 뉴 허라이즌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천억 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우주가 등방성이라고 가정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모든 방향에서 계략적으로 동일하다. 즉, 관측 가능한 우주는 관찰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형의 영역이다. 우주의 모든 위치에는 그 자체의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으며 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와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연두색 원이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그 안쪽이 관측 가능한 우주, 분홍색 원은 그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연두색 원은 단순한 원이 아니라 구인 거예요. 그 중심에는 지구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전방위적으로 관측 가능한 거리는 465억 광년으로 동일하다는 게 학계의 주장입니다. 즉, 우주의 지평선에서 분사된 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0km이며 그 안쪽은 플러스 알파 값을 가지게 되는데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알파 값이 초속 30만 km까지 치솟아 오르게 되며 우주의 지평선 바깥쪽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갖게 되는데 멀어질수록 알파 값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명백한 모순이에요. 왜 그럴까요? 학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팽창 우주에서는 공간이 지구로부터 전방위적으로 1메가파섹당 초속 68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요. 1파섹은 약 3.26광년입니다. 그러면 1킬로파섹은 3260광년, 1메가파섹은 326만 광년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로부터 326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은 광속의 2.3배에 달하는 초속 68만 킬로미터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지구로부터 142억 광년 떨어진 곳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 말은 곧 142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 A에서 뿜어져 나온 별빛은 지구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반대로 항성 A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A에서 지구로 분출된 별빛의 속도는 30만 km/s인데 A에 대한 지구의 팽창 속도 역시 30만 km/s가 되므로 상대 속도는 0km/s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142억 광년보다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138억 광년까지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학계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465억 광년으로 무려 3.37배나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빅뱅이 일어나면서 퍼져나간 빛도 역시나 138억 광년의 거리를 움직였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약 465억 광년의 크기를 가집니다. 뭔가 이상하죠? 빛이 138억 광년의 거리로 퍼져나갔다면 당연히 우주의 크기도 138억 광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두 점 A, B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빛은 점 A에서 출발해 B 지점을 향해 날아갈 예정입니다. 먼저 우주가 정적인 상태에서 빛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면 빛은 아무런 문제 없이 B 지점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빛이 A 지점에서 출발할 때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빛이 B 지점에 도착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죠. 우주에 비유해보자면 처음 빅뱅이 시작되었을 땐 A와 B의 거리가 멀지 않았지만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빛은 138억 광년의 거리를 이동해 B에 도착했지만 A와 B 사이의 거리는 465억 광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 B를 지구라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어떤 천체 A에서 출발한 빛을 138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관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천체 A는 465억 광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465억 광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빅뱅이 시작된 138억 년 전에는 지구로부터 138억 광년 떨어져 있던 항성 A와 지구와의 거리가 138억 년이 흐른 지금은 465억 광년으로 3.37배 멀어졌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는 465억 광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465억 광년까지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138억 광년까지만 관측이 가능하지만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동안 우주가 팽창해서 138억 광년이었던 거리가 465억 광년으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헌데 이건 그야말로 정신병자들의 하품소리에 불과한 망발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니까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전방위적으로 465억 광년으로 동일한데 이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38억 광년이 된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로부터 138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공간은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그보다 3.37배 더 먼 465억 광년 떨어진 공간은 광속보다 3.37배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조금 전에 살펴본 상승도는 이렇게 수정돼야 맞는 겁니다. 우주의 지평선이 465억 광년이 아니라 142억 광년으로요. 142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성 A는 광속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즉 A의 입장에서는 142억 광년 떨어져 있는 지구가 광속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출된 빛이 30만 마이너스 30만으로 초속 0km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지구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고 우주의 지평선 안쪽은 0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알파 값이 커지게 됩니다.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위,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개 잡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전방위적으로 동일하다고 시부려놨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빅뱅의 근원지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색 큰 O는 전체 우주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A는 우주의 중심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B는 지구가 속해 있는 반지름 142억 광년을 가진 관측 가능한 우주예요. 빅뱅은 우주의 중심인 A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주는 A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으로 균등한 속도로 팽창하겠죠. 지구를 기준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 B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팽창해서 현재 위치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측 가능한 우주를 확대해 봅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 외부는 물론 그 내부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겠죠. 근데 천문학계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지구로부터 142억 광년 떨어진 것은 광속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어떤 방향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이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학계가 제시한 상상도를 보면 지구를 기준으로 항성 A는 오른쪽, 항성 B는 왼쪽으로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B가 왼쪽으로, 즉 우주의 중심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구를 비롯해서 항성 A나 항성 B도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성 B가 지구로부터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항성 B보다 초속 30만 km 더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항성 A는 60만 km 더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는 항성 B는 왼쪽으로, 항성 A는 오른쪽으로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지구를 기준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의 상대 속도고 우주의 중심에서 계산한 누적 속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A는 우주의 중심이자 빅뱅의 근원지예요. 142억 광년마다 원이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원, 즉 1420억 광년 떨어진 것은 광속의 10배인 최속 300만 킬로미터로 팽창하겠죠. 즉 항성 B는 300만 km/s, 지구는 330만 km/s, 항성 A는 360만 km/s로 팽창하고 있겠죠.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142억 광년씩 더 멀어질수록 팽창 속도는 광속만큼 빨라질 테니까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14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 B 라인의 공간의 팽창 속도는 초속 300만 km,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라인의 공간은 초속 330만 km, 그리고 항성 A가 속해 있는 공간은 초속 360만 km로 팽창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항성 B는 지구보다 142억 광년 뒤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구보다 초속 30만 km 느리게 팽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항성 A는 지구보다 142억 광년 앞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구보다 초속 30만 km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 지구와 같은 선상을 달리고 있는 항성 C와 D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지구와 똑같은 방향, 즉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지구와는 계속 같은 간격을 유지하게 되겠죠. C의 경우 위쪽, D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지구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구로부터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멀어져 가고 있는 항성 A, B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논리대로라면 왼쪽, 즉 우주의 중심으로 갈수록 팽창 속도가 급감하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체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최소 250배에서 10의 12200승배까지 다양한 썰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중 가장 작은 추정치인 250배라는 썰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전체 우주의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할게요. 우주의 중심부의 팽창 속도는 0km/s라고 할 때 142억 광년의 250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의 팽창 속도는 30만 km/s 곱하기 250은 7500만 km/s가 되겠죠. 시속이 아니라 초속 7500만 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추정치로만 계산해도 이럴진데 10의 12200승배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천문학자들을 정신병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껌에 불과합니다. 개 잡것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건 그 별에서 뿜어져 나온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은 현재의 태양이 아니라 8.3분 전의 태양이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의 안드로메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성 A와 B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살짝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구를 기준으로 항성 A와 B가 30만 km/s가 아니라 29만 9,999km/s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항성 B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광속은 초속 30만 km지만 항성 B를 기준으로 지구가 오른쪽으로 초속 29만 9,999km로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에 B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초속 1km가 되겠죠. 이번에는 항성 A에서 분출된 빛의 속도를 계산해 봅시다. A는 지구로부터 초속 29만 9,999km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A에서 분출된 빛의 속도는 초속 1km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구가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초속 29만 9,999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구에 대한 항성 A의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1km가 아니라 30만 km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A가 오른쪽으로 초속 29만 9,999km로 팽창하고 있다고 전제해 놨으므로 지구의 상대 속도는 초속 0km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구의 팽창 속도 29만 9,999km/s를 가산해서 A의 별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가 1 플러스 29만 9,999, 즉 30만 km/s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세 대의 자동차 A, B, C가 각각 시속 30km, 60km, 90km의 속도로 동시에 출발합니다. B를 기준으로 A는 점점 후방으로, C는 조금씩 전방으로 멀어져 가다가 1시간 후 A는 30km 후방을, C는 30km 전방을 달리게 되겠죠. 이때 A에서 B를 향해 시속 61km의 속도로 드론을 날립니다. B와 드론과의 상대 속도는 시속 1km가 되는 거예요. 드론이 출발할 때 B와의 거리는 30km였으니까 드론은 30시간 후에 B와 만나게 되겠죠. 이번에는 C에서 B를 향해 시속 91km로 드론을 날립니다. 그러면 드론은 시속 1km의 속도로 B를 향해 날아가게 되겠죠. 근데 B는 시속 60km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질주하고 있으므로 B와 드론과의 상대 속도는 시속 61km가 되겠죠. 드론이 출발했을 때 양자의 거리는 30km였으니까 0.492시간, 즉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둘은 만나게 됩니다. B에 대한 드론의 상대 속도는 두 경우 모두 같은 시속 1km였고 양자의 거리 또한 똑같은 30km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30시간이나 소요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그 20분의 1인 30분도 채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자동차 B가 오른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의 빛의 상대 속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성 A와 B는 우주의 지평선 조금 안쪽, 즉 지구로부터 13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29만 9,999km/s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팽창 속도를 계산해보면 항성 B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속 30만 1km, 지구는 초속 60만 km, 항성 A는 그보다 29만 9,999km 더 빠른 초속 89만 9,999km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항성 A와 B에서 지구로 분출된 빛의 각각의 항성에 대한 상대 속도가 최소 플러스 1km와 마이너스 1km일 때 지구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봅시다. 숫자 앞에 플러스가 붙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B의 광속에 대해 고찰해 봅시다. 항성 B와 지구와의 거리는 138억 광년이므로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138억 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B의 광속은 플러스 1km/s니까 138억 년에 30만을 곱해줘야 되겠죠. 약 4.14조 년이 걸리겠네요. 허나 항성 A에서 분출된 빛은 똑같은 초속 1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고 있지만 지구가 초속 60만 km의 속도로 항성 A를 향해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대 속도는 초속 60만 1km가 됩니다. 138억 년의 절반인 69억 년이 채워르기도 전에 둘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향한 두 광자의 속도는 1km/s로 똑같았고 출발했을 때 지구와의 거리도 138억 광년으로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성 B의 광자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에는 4.14조 년이 소요된 반면 A의 광자는 69억 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항성 A의 광자가 항성 B의 광자보다 무려 60만 1배나 먼저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B의 광자로부터는 지구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도망쳤지만 반대로 A의 광자를 향해서는 지구가 계속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쪽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방향에 따라 광속의 상대 속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거리 역시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는 전 방위적으로 465억 광년으로 동일하다는 학계의 주장은 지구가 제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모델, 즉 지구가 빅뱅의 근원인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 한마디로 정신병자의 하품소리에 지나지 않는 망상일 뿐인 거예요. 무슨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항성 B가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142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B는 초속 300만 1km, 지구는 330만 km, A는 359만 9,999km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겠죠. 그래야 지구는 330만 마이너스 300만 1로 항성 B로부터 29만 9,999km/s의 속도로 멀어질 수 있으며 항성 A는 359만 9,999 마이너스 330만으로 지구로부터 29만 9,999km/s의 속도로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142억 광년마다 우주 공간이 광속으로 팽창한다는 전제 조건은 완성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B와 A에서 지구로 뻗어나온 빛의 속도가 둘 다 초속 1km가 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지구를 기준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전방위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팽창한다는 팽창우주론의 절대 명제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 상상도 속의 누적 속도는 얼마인지 살펴봅시다. 항성 B의 팽창 속도가 300만 1km이니까 그 별빛은 330만 1km/s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330만 1 마이너스 300만 1은 30만 km/s가 될 수 있으니까요. 광속은 항상 초속 30만 km가 되어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뿜어져 나간 광속은 초속 360만 km, 그리고 항성 A의 광속은 초속 389만 9,999km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항성에서 뿜어져 나온 광속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km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항성 A에서 지구 쪽으로 분출된 광속도 똑같은 초속 389만 9,999km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359만 9,999 마이너스 389만 9,999로 마이너스 30만 km/s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항성 B에서 지구로 뿜어져 나온 빛은 플러스 1km/s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게 되지만 항성 A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속도는 마이너스 1km/s가 아니라 마이너스 30만 km/s가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구에 대한 항성 B의 별빛의 상대 속도는 330만 1 마이너스 330만으로 플러스 1km/s인데 반해 항성 A의 별빛의 상대 속도는 330만 플러스 30만으로 무려 360만 km/s가 됩니다. 지구를 향하는 두 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가 1km/s와 360만 km/s로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를 향한 두 별빛의 속도를 간결히 초속 1km로 측정해 봅시다. B의 광속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A의 광속만 마이너스 1km로 고정시켜주면 돼요. 자, A의 광속을 마이너스 1km/s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때 A의 별빛의 누적 속도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A의 광속의 누적 속도는 마이너스 360만 km/s가 되겠죠. 그래야 359만 9,999 마이너스 360만은 마이너스 1km/s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A의 팽창 속도는 359만 9,999km/s니까 그 광속은 그보다 30만 km/s가 더 빠른 389만 9,999km/s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래야 359만 9,999 마이너스 389만 9,999는 마이너스 30만 km/s가 될 수 있으니까요. 광속은 항상 30만 km가 돼야 되니까요. 지구를 향하는 광속의 속도를 마이너스 1km/s로 맞추면 389만 9,999km/s가 되어야 할 A의 광속이 360만 km/s로 30만 km/s 이상 감소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구에 대한 B의 광속의 상대 속도는 330만 1 마이너스 330만으로 플러스 1km/s인데 A 광속의 상대 속도는 330만 플러스 1로 330만 1km/s가 되니까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다시 한번 이상상도를 보시죠. 사실 이 조건 안에서 A와 C에서 B를 향해 날린 드론의 상대 속도가 똑같은 시속 1km가 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A에서는 조금 전과 똑같은 시속 61km의 속도로 드론을 날리면 돼요. 근데 C에서는 시속 91km가 아니라 시속 31km로 드론을 날립니다. 그러면 90-31은 플러스 59km가 돼서 드론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시속 59km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겠죠. B와의 상대 속도는 60-59로 시속 플러스 1km가 돼서 마찬가지로 양자는 30시간 후에 만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이 패턴을 그대로 팽창우주에 대입해 봅시다. 자, B의 광속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330만 1km/s로 놔두면 됩니다. A의 광속만 조절하면 돼요. 만약 A의 별빛이 왼쪽으로 초속 30만 km로 분출된다면 359만 9,999-30만으로 플러스 329만 9,999km/s가 되겠죠. 빛이 초속 329만 9,999km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상대 속도는 329만 9,999-330만으로 마이너스 1km/s가 되겠죠. B와 A에서 뿜어져 나온 두 광자가 똑같이 1km/s의 속도로 지구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항상 A에서 뿜어져 나올 때 빛의 속도는 30만 km/s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359만 9,999 마이너스 30만은 플러스 329만 9,999km/s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A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갈 때 광자의 속도는 얼마였죠? 359만 9,999에서 30만을 더한 389만 9,999km/s였었죠. 근데 왼쪽으로 뻗어나갈 때는 그보다 359만 9,999km/s나 더 느린 30만 km/s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와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1km/s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다?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개소리다. 해마들을 말아서 142억 광년마다 팽창 속도가 광속으로 더 빨라져야 하는 팽창우주에서는 빛의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이다 라는 절대 명제와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전방위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지구가 빅뱅의 근원지인 우주의 중심에 정지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턱이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선상에서 나란히 팽창하고 있는 C와 D의 광속에 대해 고찰해 봅시다. 항상 C와 D에서 뿜어져 나온 광속의 모순은 항상 A와 B의 광속의 모순보다 100배는 더 가관이에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C와 D는 지구와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C와 D에서 뿜어져 나온 광자는 절대로 초속 29만 9,999km/s로 지구에서 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00번 양보해서 저것들의 주장대로 항상 C와 B도 A와 마찬가지로 지구로부터 초속 29만 9,999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쳐주자고요. 그러면 C에서 지구로 분출된 빛의 속도는 1km/s가 되겠죠. 그런데 지구는 오른쪽으로 초속 330만 km의 속도로 팽창해가고 있죠. 무려 330만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C와 D에서 분출된 빛줄기는 절대로 지구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항성 C와 D는 지구에서는 절대로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리를 코앞까지 좁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성 E는 지구로부터 14.2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초속 3만 km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것이며 E에서 분출된 빛은 27만 km/s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겠죠. 근데 지구는 초속 330만 km로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E의 별빛은 절대로 지구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C와 D 방향으로는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항성의 빛은 30만 km/s에 불과한데 지구는 그 11배인 330만 km/s로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지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밤하늘에 동쪽과 서쪽에 별이 떠있는 경우에 남쪽과 북쪽 하늘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별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항성 B는 우주의 지평선 약간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로부터 초속 29만 9,999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출된 빛의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플러스 1km/s가 되겠죠. 그리고 항성 A는 그 중간인 지구로부터 71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초속 15만 km의 속도로 A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요. 따라서 A에서 분출된 빛의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플러스 15만 km/s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B에서 분출된 빛이 A 지점을 지나갈 때의 속도는 여전히 초속 1km인가요? 아니면 15만 km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1km라고요. B에서 분출된 빛이나 A에서 분출된 빛이나 둘 다 똑같은 빛이에요. 지구와의 거리도 똑같은 71억 광년이고요. 근데 어떻게 B의 광속은 초속 1km인데 A의 광속은 초속 15만 km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 내의 광속의 속도는 죄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구와 항성 A 중간에 위치해 있는 항성 C의 광속은 22만 5천 km/s, 또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항성 D의 광속은 26만 2,500km/s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서 계속 광속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의 모든 항성들은 지구와의 거리가 죄다 다르므로 지구로부터의 팽창 속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그 별빛들의 속도는 1km/s에서 30만 km/s까지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팽창 우주에서만 가능한 광속의 마법인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마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신병자들이 망상 속에서만 가능할 뿐이죠. 따라서 우주론은 정신병자들의 하품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가 지구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동일하다는 학계의 주장은 지구가 정확히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그 어느 방향으로도 팽창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만 성립이 가능한 논리예요. 그러나 지구가 빅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턱이 없죠. 천번만번 양보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으며 태양은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26,500광년 떨어진 곳에서 2억 년을 주기로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다는 이 구조 안에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가 전방위적으로 동일하다는 이 망상은 그야말로 정신병자의 하품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17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리뷰용의 영상을 다시 훑어봅시다. 정말 신기한 사실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우주는 전자보다도 작은, 정말 작은 크기로 웅축돼 있다가 빅뱅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우주의 반중력이 가해지면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자는 원자력과 함께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죠. 전자의 반지름은 약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로 먼지보다 수억 배 더 작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게 바로 전자예요. 당연히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겠죠. 태초의 우주는 그런 전자보다도 더 작았다는 얘기예요. 빅뱅이 일어난 지 1조 곱하기 1조분의 1초가 지난 시점에 우주 팽창 속도는 빛보다도 빨랐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빛보다 빨랐다고만 진술하고 있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산상으로 태초의 우주는 광속보다 최소한 수백억 배는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어요.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속도로요.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실토했다가는 빅뱅 우주론이 개구라라는 사실이 바로 뽀록나기 때문에 그냥 빛보다 더 빨랐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빅뱅 1초 동안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죠. 빅뱅 1초 후의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억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학계는 전체 우주의 크기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250배에서 10의 10승의 10승의 122승배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10의 10승의 10승의 122승은 얼마인지 검색해보니까 10의 12,200승배라는 것 같아요. 즉, 최저치로만 계산해도 빅뱅 1초 동안 우주는 1경 km/s 이상의 속도로 팽창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1경 km/s가 되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465억 광년, 즉 4.65 곱하기 10의 10승. 전체 우주의 반지름은 그거보다 250배 크니까 2.5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4.65 곱하기 10의 10승은 1.1625 곱하기 10의 13승, 즉 11조 6250억 광년이에요. 빅뱅 1초 후 우주의 크기는 현재의 100억분의 1이었으니까 이때 우주의 반지름은 1.1625 곱하기 10의 3승, 즉 1162.5광년이 됩니다. 1광년은 3153만 6천 광초니까 1.162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1536 곱하기 10의 7승, 3.66606 곱하기 10의 10승, 즉 빅뱅 1초 동안 우주는 광속보다 약 367억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66606 곱하기 10의 10승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5승은 1.09998 곱하기 10의 16승 킬로미터 per sec, 즉 초속으로 약 1경 1천조 킬로미터로 팽창한 거예요. 가장 낮은 추정치료도 1월째인데 가장 높은 추정치료 계산하면 머리가 터지겠죠. 4.75 뒤에 동그라미를 12200개 이상 그려야 되니까요. 하루 종일 동그라미만 그려야 되니까요. 근데 저 개 잡것들은 뭐라고 씹으려다 썼다고요? 빅뱅이 일어난 지 1조 곱하기 1조분의 1초가 지난 시점에 우주 팽창 속도는 빛보다도 빨랐거든요. 그냥 빛보다 빠르다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죠. 왜? 지난 세기 동안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빛이다라고 주댕이들을 까왔는데 이 중에서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는 빛보다 367억 배 이상 더 빠르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려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구체적으로는 메시아고 상대성 이론은 성경이죠. 상대성 이론이 정신병자의 잠꼬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구체적으로는 자동 폐기되는 거고, 지난 몇 세기 동안 구체적으로는 토대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왔던 예수의 개 잡것들은 사용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후 우주가 광속보다 367억 배 이상 더 빨랐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로 그저 빛보다 빨랐다라고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들의 망상 속에서만 가능한 속도니까요. 그 말 뱉지도 않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누구도 우주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테니까요. 천문학자라는 놈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주 공간이 질량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 광속까지는 팽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광속이 367억 배라니 이건 제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실드를 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주 공간의 질량이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허수라서 광속보다 무려 367억 배나 더 빠른 속도의 팽창이 가능하다고 쳐줍시다. 근데 그 안에는 먼 훗날 태양과 지구, 달로 진화하게 될 바리온 물질들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로 광속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만 뻗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설사 이 바리온들이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해서 광속에 버금가는 속도로 날아갔다고 쳐주더라도 천체가 포함된 전체 우주의 반지름은 결코 138억 광년을 넘어설 수 없으며 그보다 최소한 250배 이상 작아야 하는 천체가 포함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5,500만 광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빅뱅 직후 정지 질량이 0에 가깝던 바리온 조각들이 그 조배의 질량을 가진 태양과 같은 거대 천체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그 팽창 속도는 질량의 반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천체가 포함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최대 5,500만 광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만 해도 138억 광년의 3배에 달하는 465억 광년이라고라. 그리고 전체 우주는 최소 그 250배에서 122,200승배에 달한다고라. 이러니 천문학은 정신병자들의 하품소리를 집대성한 개소리 백과사전일 수밖에요. 도대체 따라서 공간 그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건 그야말로 정신병자들이 하품하는 소리죠. 왜?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오로지 정지 질량이 0인 물질만 광속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광속을 능가하려면 허수의 질량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허수의 질량을 가진 물질은 관측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우주 공간의 질량 역시 허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잡것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도 없이 우주에 다녀왔는데 허수의 질량을 가진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씹으려 놨으니까요. 그건 곧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 역시 절대 광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고해성사인 거예요.
하물며 태양과 지구, 달과 같은 거대 천체들이 우주 팽창을 등에 업고 광속보다 더 빨리 이동을 하고 있는데 별 자체가 광속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가 모순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조금도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무슨 정신병자들 하품하는 소리냐고요.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씹으려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제 발로 걷거나 뛸 때만 제가 이동을 하는 거고 제가 KTX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제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나는 가만히 있고 열차나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씹으려대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댕이로 똥을 퍼질러 싸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카약을 타고 저수지를 건넙니다. 시속 5km로요. 저수지를 건너고 나면 큰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의 물살은 시속 60km 정도 돼요. 제가 카약을 타고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카약의 속도는 시속 65km가 되겠죠. 근데 저 시댕이들은 물살의 속도가 시속 60km니까 제 속도는 시속 5km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댕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DMZ에 근무하고 있는 초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순찰을 하고 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등에 맨 웬 여자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영화배우 손예진 뺨칠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대검으로 와이어를 다 끄는 다음에 그녀를 구해줍니다. 헌데 저를 북한군이라고 오해한 그녀가 갑자기 마구마구 도망치기 시작해요. 지뢰밭 쪽으로요. 그래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마구마구 달려가다가 그만 제가 지뢰를 밟고 맙니다. 지뢰가 뻥 터지면서 제 몸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허공을 날아가다가 50m 옆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러면 저는 시속 20km로 날아간 건가요? 아니면 시속 100km로 날아간 건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겠죠. 헌데 저 정신병자 새끼들은 그게 아니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속 80km는 폭발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날아간 속도는 제가 달리던 속도인 시속 20km일 뿐이라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냐고요? 방구냐고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로 달려가건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시속 1000km로 날아가건 둘 다 저의 속도인 거예요. 속도는 제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이지 맨몸으로 이동한 거리 나누기 시간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을 때 제 속도는 무조건 0km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진짜로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더라도 지구가 그 팽창력을 등에 업고 초속 50만 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지구의 이동 속도는 초속 50만 km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구가 광속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폐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잡것들은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는 지구의 이동 속도와는 별개이다 라는 망발을 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은 정신병자들의 토사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는 이를 토대로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8억 년이라는 걸 알아냈죠. 자, 빅뱅 38만 년 후도 확인했고 우주의 나이도 확인했으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138억 년일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습니다. 지금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빛은 138억 년 전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주는 138억 년 전의 탄생 직후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팽창해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의 발신지는 태초보다 훨씬 먼 465억 광년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 약 465억 광년 크기의 구형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중인격적인 화법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 그 무엇도 광속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우주의 반지름도 138억 광년이 되어야 한대요. 근데 빅뱅 이후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왔기 때문에 우주의 반지름이 465억 광년으로 증가됐대요. 근데 여기서 말한 반지름이 138억 광년이어야 할 우주는 전체 우주죠. 우주가 탄생된 이후로 138억 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빛이 뻗어나갈 수 있는 거리도 138억 광년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 138억 광년짜리 반지름을 가진 우주가 138억 년이 흐른 후에는 465억 광년의 반지름을 가진 우주로 팽창했는데 이게 전체 우주가 아니라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관측 가능한 우주래요. 한마디로 유체 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빅뱅 때 분출된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km였겠죠. 그러니까 138억 년 동안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도 138억 광년인 거고요. 즉 원래는 전체 우주의 반지름이 138억 광년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헌데 138억 년이 흐르는 동안 우주가 팽창해서 138억 광년여야 할 우주의 반지름이 465억 광년으로 증가됐다면 465억 광년의 반지름을 가진 우주는 전체 우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 250분의 1이건 아니면 10의 12200승분의 1이건 그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전체 우주의 크기에 대한 썰을 풀다가 팽창 우주가 개입되면서 전체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로 둔갑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구라에 늪속에서 허우적대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헌데 이것도 껌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유체 이탈 화법을 넘어서 아무 말 대잔치 신공을 남발하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습니다. 지금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빛은 138억 년 전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주는 138억 년 전의 탄생 직후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팽창해 왔죠. 자,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막 지구의 항성 A의 별빛이 도달했는데 이 항성 A는 138억 년 전에는 지구로부터 138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대요. 그러면 이 별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겠죠. 138억 광년 떨어져 있던 지구에 도달하는데 138억 년이 소요됐으니까요. 근데 빅뱅 이후로 우주 공간은 계속해서 팽창해 왔죠. 138억 광년이었던 항성 A와 지구와의 거리가 138억 년이 흐른 지금은 465억 광년으로 3.37배나 증가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빛이 138억 년 후에 지구에 도달하려면 광속의 3.37배로 질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자의 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광속도 그만큼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모순이 발생되는 거냐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전제해 놓고서는 지구는 그냥 제자리에 고정시켜 놓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팽창 우주를 설명하면서 우주의 팽창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는 미노스라는 유튜버의 설명으로 들어봅시다. 이 친구도 구독자 수가 27만 명이 넘는 유명한 친구예요. 게다가 천문학을 전공한 걸로 추정되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두 점 A, B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빛은 점 A에서 출발해 B 지점을 향해 날아갈 예정입니다. 먼저 우주가 정적인 상태에서 빛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면 빛은 아무런 문제 없이 B 지점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빛이 A 지점에서 출발할 때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빛이 B 지점에 도착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죠. 우주에 비유해보자면 처음 빅뱅이 시작되었을 땐 A와 B의 거리가 멀지 않았지만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빛은 138억 광년의 거리를 이동해 B에 도착했지만 A와 B 사이의 거리는 465억 광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 B를 지구라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어떤 천체 A에서 출발한 빛을 138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관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천체 A는 465억 광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465억 광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465억 광년이라는 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너머에 존재하는 우주는 왜 관측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면 빛은 실제로 이동하고 있지만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면 빛은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거나 빛의 속도보다 빠른 공간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의 팽창 속도는 광속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주에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구역이 생기죠. 그런데 와, 이건 뭐 정말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또 없는 거예요. 자, B가 지구입니다. 항성 A와 지구와의 거리는 138억 광년이고요. 항성 A에서 빛이 분출됩니다. 138억 년에 걸쳐서 이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동안 항성 A는 계속해서 팽창해서 465억 광년까지 멀어집니다. A는 계속해서 왼쪽으로 멀어지는데 B, 즉 지구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돼요.
138억 광년이었던 A와 지구와의 거리가 138억 년 후에는 465억 광년으로 3.37배 멀어졌다면 138억 광년이었던 빛과 지구와의 거리도 그만큼 멀어졌어야죠. 이 상상도를 보시죠. 138억 광년이었던 A와 B와의 거리가 465억 광년으로 증가됐다면 위의 상상도처럼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팽창해야 되겠죠. B는 제자리에 멈춰 서 있고 A만 왼쪽으로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항성 A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만 팽창을 하고 B가 위치해 있는 공간은 팽창하지 않는 정지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팽창 우주에서는 둘 다 팽창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B, 즉 지구가 빅뱅의 근원지였던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턱이 없죠. 따라서 팽창 우주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138억 년 전 138억 광년 떨어져 있던 항성 A에서 지구를 향해 출발한 빛은 301.5억 광년을 이동해야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138억 년이 아니라 301.5억 년이 지나야 비로소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팽창 우주를 논하면서 지구는 팽창하지 않는, 지구는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아무 말 대잔치를 짓거려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셈법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지구에 대한 빛의 이상대 속도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빛의 이상대 속도는 감소됩니다. 138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 A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1km/s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블의 팽창 우주론에 의거하면 우주는 메가파섹당 초속 68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만 메가파섹, 즉 326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은 초속 6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팽창하겠죠. 그리고 142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즉 광속으로 팽창할 거고요. 따라서 우주의 지평선인 142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 A에서 분출된 빛은 절대로 지구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가 지구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출된 빛은 30만 마이너스 30만으로 0km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2억 광년 떨어진 공간을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안쪽, 즉 138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 B에서 분출된 빛은 초속 1km/s로 지구로 다가오기 때문에 138억 년이 아니라 그 30만 배가 더 걸려야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라고쇼? 138억 년 전에 지구로부터 138억 광년 떨어져 있던 빛이 138억 년이 지난 오늘 지구에 도달한다고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이든 간에 빛의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다 똑같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2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의 빛도 142억 년 후에는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465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의 빛도 465억 광년 후에는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언젠가는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것들은 뭐라고 씹으려놨나요? 지구로부터 142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별빛은 절대로 지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씹으려놨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를 설명할 때는 모든 항성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로 똑같다 라고 씹으려 놓고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 설명할 때는 거리마다 지구에 대한 항성의 팽창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항성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도 달라진다 라고 주댕이를 까고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 자체가 말할 때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잡것들의 뇌구조가 얼마나 일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인지를 잘 알 수 있겠죠. 팽창 우주론이 단지 한 놈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개구라인 우주론을 토대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나가다 보니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밖에요. 그런데 천문학자는 한두 놈이 아니죠. 거의 모든 대학마다 천문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한 대학 안에서만 10명 안팎의 교수라는 놈들이 1억 원에 달하는 연봉과 수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받아 처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개한만국에서만 수천 놈은 더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놈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천문학자라는 놈들이 이 간단한 오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문학계는 뭐다? 덧셈 뺄셈조차 못하는 정박아들의 집합소다. 개 미친 또라이 새깽구들의 집합소다. 이로써 물리학에 이어 천문학 또한 사형 선고를 면할 수가 없게 됐네요. 윤건이와 딴 나라 등 전만이들처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사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곧 내전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광장에서 낫과 도끼를 들고 환한 미소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